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정언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또 잘 지내게 하시고 다시 주의 전에 불러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놀라운 은총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 우리 속에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더운데 살아계셨음을 축복합니다. 예, 참 너무 더운데 그래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한번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8월 15일 지나면 모기도 주둥아리가 꺾어진단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8월 15일 지나면서 찬바람이 불면 모기들도 이제 이렇게 기승 부리던 모기들도 사람을 못 문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8월 말까지 모기가 지금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광복절이 있었던 날이죠. 아마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명절이 광복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민족이 5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고 그 5천년의 역사는 정말 위태로운 뇌줄타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반도 자체가 교두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길목이 되어지고 해양의 세력이 대륙으로 들어올 때 또 길목이 되어지는 교두보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외세의 침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 선조들이 정말 외줄타기와 같은 그런 그 아슬아슬한 가운데서 잘 견뎌서 사실 지금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잘 하다가 100여 년 전에 일본이 이제 이 땅을 지배하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36년 동안 땅도 주권도 다 잃어버리고 살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어지는 날이 이제 지난 15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광복절만 되어지면 참 많은 생각들을 또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진짜 해방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해방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땅은 찾았고 주권은 되찾았지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남겨진 여러 가지들, 36년을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남겼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흔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광복절 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이제 TV를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로 회자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세 가지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죠. 첫 번째가 뭐냐면 동화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보다는 우리나라와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그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나서 시모노세키 제도약을 만들어가지고 대만을 통합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이렇게 합병을 하죠. 그래서 일본 본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대만, 이 셋을 함께 엮어서 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 나라로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없앴죠. 한글을 없애고 한국말을 없애고. 그래서 여러분 일제 말기에 살았던 분들은 다 창씨 개명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학교를 가면 그냥 일본말 가리키는데 그냥 그 일본말 배우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랬었다고. 근데 대부분 다 그 당시에 일제 말기에는 다 일본말 배우고 한국말 쓰면 때렸어요. 매 맞았어요. 한국말 못 쓰겠어요. 성씨도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렇게 세 가지, 그 중에 동화죠. 두 번째가 이제 말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살을 시도했습니다. 조선의 모든 역사를 말살하고 뭐 이렇게 기록을 말살하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죠. 그리고 역사를 조작했죠. 한국 민족이라는 게 별 볼 일 없고 그 민족혼이라는 게 없고 당파나 져서 쌈질이나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버리고 또 일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적으로 텅 비어 있는 공백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백이 백제입니다. 우리는 일본사나 고려사나 조선사는 아주 잘 아는데 백제사를 거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백제사를 통째로 없애버립니다. 백제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없애버립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제 일본에 있는 남아있는 기록들 몇 가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확실히 백제의 이 백제 왕족의 후손입니다. 그는 일본 황제도 이제 천황도 얼마 전에 밝혔던 일, 우리는 백제 왕족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직접 밝혔어요. 그건 사실이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은요, 이 황실의 제도가 일본의 제도, 일본 국민들이 사는 제도와 전혀 다릅니다. 황실의 제도는 이제 우리 백제의 문화를 그대로 닦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젓가락밖에 안 써요. 나무 젓가락. 근데 여러분 일본 황실은요, 쇠젓가락 씁니다. 쇠숟갈 쓰고 쇠젓가락 씁니다. 왜냐하면 백제 문화를 그대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백제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백제가 멸망했을 때 일본에서 군대가 2만이 옵니다. 해군이. 그 이제 백제 멸망한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백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거기서 이제 소종방한테 지죠. 그러고 나서부터 일본 이 백제의 모든 유민들이 저 고흥으로 내려가가지고 다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게 일본의 근간의 세력입니다. 일본의 귀족들은 대부분 백제에서 내려간 백제 유민들입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제 그 백제사를 없앱니다. 또 하나가 이제 고조선 역사를 없앱니다. 고조선의 역사는 반만년의 역사 아닙니까? 일본의 역사는 기껏해야 기록된 역사가 1500년밖에 안 돼요. 일본의 역사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가 반만년의 역사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워버리고 조선의 역사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고조선의 역사를 없앱니다. 그래서 실제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고조선의 실체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고조선을 어디서 배우냐면요, 중국의 사기에서 또 춘추에서 고조선을 배웁니다.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이 삼국유사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조선이 수도가 어딘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평양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요동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동이 이제 이 고조선의 중심이다. 아니다. 평양이다. 그게 아직도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고조선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고조선의 역사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흔적들이 많죠. 세 번째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전쟁을 위한 전진 기조로 조선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을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 제도. 그리고 또 이제 조선에서 있는 여러 가지 쌀들, 특별히 여러분 군산이라고 하는 항구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호남평에 있는 모든 쌀을 싣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군산항입니다. 원래는 군산항이 없었습니다. 쌀 싣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일시켰죠. 군인으로 끌려갔으면 징병, 노동자로 끌려갔으면 징용, 여자들은 또 정신대로 끌려가고 그런 어떤 그 뼈아픈 역사가 있죠. 사실 저희 가문도 어떤 면에서 애국자 가문입니다.
저희 큰아버지 세 분이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상 받아야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무슨 뭐 애국지사 가정이라는데 우리 집안이 진짜 애국자 가정입니다. 우리 이제 아버지 형제 세 분, 큰아버지 세 분이 다 이제 일본에서 돌아가셨는데 참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일본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이런 남았던 흔적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외세계 문화나 외세계 역사나 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놓은 나쁜 흔적들을 이제 없애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항상 8월 15일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조금 좀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남겨진 나쁜 흔적들은 지워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백제사도 새로 만들고 외색 문화들도 좀 새롭게 바꾸고, 그 요즘에 여러분 더 외색 문화 바꾼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저 뭐죠? 노래 프로그램들 많죠. 그 무슨 뭐 있죠? 뭐 김영웅, 이영웅, 그게 뭐죠? 뭐 미스터 트로트? 트로트가 뭐예요? 트로트가 뽕짝이에요. 일본 노래예요, 여러분들. 일본 노래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착한 게 여러분 뽕짝 아닙니까? 그게 트로트예요. 그 영어로 트로트라고 그러는데 그 뽕짝이라고 그러면 조금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거부터 없애죠. 외색 없애자고 그러면 그건 그냥 TV에서 난리가 나면서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 좀 그래요. 뭐 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친일파 색출 논쟁에 대한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뭐 춘향이 영정이 무슨 뭐 춘향인가 그 이제 친일파가 그렸다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서 바꿨어요. 그래서 바꾸고 보니까 웬 아줌마를 하나 그려놨어요. 그래서 왜 춘향이를 저렇게 아줌마로 그렸냐, 뭐 논쟁이 많죠. 또 세종대왕 영정이라든지 이수신 장군 영정도 뭐 친일파가 그렸다. 그래서 그거 바꿔야 된다. 뭐 그래서 친일파 색출한다고 지금도 아직도 난리예요. 근데 나는 이 부분이 싫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제시대 때 조선반도에 살았던 사람 중에 친일파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일본말 쓰고 일본식 이름 다 가졌는데, 공무원 했으면 다 일본 관청에서 일했는데 친일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 전에 어디 보니까 무슨 뭐 저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식 이름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일본식 이름을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만 일본식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도 일본식 이름이 있습니다. 성씨를 이또성을 가졌어요. 이또. 내가 이름은 기억이 안 되는데 이또가 일본의 귀족성이거든. 이또 히로부미 뭐 이래가지고 요즘에 또 이제 탁구 잘하는 여자 있죠. 이또미민가? 걔도 근데 이또라고 하는 성 자체가 일본 귀족성이에요. 그걸로 성을 삼았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여러분 일본에 협조하든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함께 하든지 그러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것 밝히고 찾아내가지고 망신 주는 게 그게 무슨 여러분 그게 해야 할 일입니까? 나는 그래서 뭐 그리고 또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죽창 들고 뭐 이러고 그러면 그냥 막 환영을 받아요. 아니 일본을 향해서 죽창을 드는 게 그게 왜 환영받을 일이에요? 뭐 거기에 열광하고 말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냥 반일 감정을 막 추죽이면 그냥 애국자가 되어지고 일본이랑 뭔가 좀 협조한다고 그러면 아주 매국노처럼 막 그냥 이렇게 매도하고, 나는 실제 이런 사람들은 옛날 일본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품에 안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언로가 다 막혔기 때문에 해방될 거라고 하는 것을 조선반도에서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언로가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남선 씨라든지 이광수 씨라든지 이 일제 초기에는 굉장히 독립운동에 열심히 했던 분들을 일제 말기 가면 다 일본에 협조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럼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 사람들 단죄하고 그냥 그 후손들 단죄하고,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과거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있어서 그렇게 지배받았다고 하는 그런 역사 우리가 참 이렇게 기억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그런 부분은 밝혀야 하지만 복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제가 넬슨 만델라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에 대한 전기도 많이 읽고 그분에 대한 영화도 나와서 이제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청년 시대 때는 아주 무서운 테러범이었습니다. 폭탄을 가지고 이 영국의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법원을 공격하고 영국 의사당을 폭탄을 터뜨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범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체포가 돼요.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감옥에서 이제 40여 년을 이제 지내면서 이제 흑인들이 다시 이제 정권을 잡게 되어지고 초대 대통령이 되어지죠. 그런데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큰 공부를 합니다. 그게 무슨 공부냐면, 아프리카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대륙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 유럽인들의 식민지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나?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감옥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케냐 갔다 알았습니까? 제가 케냐 가서 너무 놀란 것이, 케냐 역사가 아프리카 역사가 300년 조금 넘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수만 년인데 그 진화론 학자에 들어보면 이거 이디오피아의 무슨 마른 호수에서 루시라고 하는 6만 년 전에 무슨 인류가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아프리카는 백인들이 와서 지배할 때부터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백인들이 와서 지배하기 이전의 역사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기록된 게 한자도 없어요. 한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글이 있었던 나라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 두 나라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제가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프리카에 역사가 없다니. 제가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의 역사관을 한번 가봤어요. 케냐 역사관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케냐 역사관의 시작에 유럽의 군인들이 오고 유럽의 상인들이 온 게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게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식민지가 다 나쁜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아프리카가 이렇게 이제 고통스럽고 가난한 나라가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만델라가 공부하면서, 만델라가 감옥에서 깊이 대화하고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아요. 아프리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식민주의자들이 가져다 준 그런 흔적 때문만이 아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복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독립을 하게 되어지면, 아프리카가 딱 독립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백인들을 쫓아내고 백인들에게 복수합니다. 그리고 백인들에게 협조했었던 흑인들을 찾아내서 흑인들에게 복수합니다. 이런 복수가 넘치면서 아프리카가 완전히 애들 말 맞다나 개판 국가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 쿠데타 일어났잖아요. 경호대장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 감금하고 지가 지금 대통령 됐어요. 지금은 아프리카가 지금도 그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 선언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모든 사실은 밝혀야 된다. 역사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 밝혀진 것에 대해서 범죄자들은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다.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들에게 무슨 벌금을 내게 하거나 그들을 무슨 이렇게 사형시키거나, 우리 그러지 않는다. 그게 넬슨 만델라의 법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저가 대통령을 4년 하면서 그런 법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의 최고 강국으로서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밝히지만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트남은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가가지고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죠. 베트남에요, 총 국민 생산, 수출이든가 뭔가 하는 데 있어서 32%가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되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삼성이 없으면 베트남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영향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교류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한테 요청을 정식으로 했어요. 우리나라가 과거 파월 군인들이 가가지고 베트남 사람한테 못된 짓 한 거 참 많습니다. 싫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군인 하나가 어떤 마을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다 죽였어요. 애어른할 것 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런 마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수십 군데, 수백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월맹군이 한국 군인들과는 아예 싸울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잔인하게 그렇게 양민들이고 뭐고 그냥 눈에 보이면 가차없이 죽였으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정부가 알고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이런 걸 밝히고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베트남 정부에게 요청을 했어요. 베트남 정부의 답신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과 안 받겠다. 우리는 과거를 들추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은 미래지 과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냥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냥 뭐 파월 군인들이 그냥 어떤 마을에서 사람을 죽였다 어쨌다 뭐 그런 걸 막 밝혀내고 막 그런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별난 사람들이에요. 베트남 정부 자체가 그것을 묻어두겠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밝히겠다고 난리를 써요? 나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나라 망신들을 아무튼 곳곳에 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베트남보다도 못합니다. 베트남에 여러분 파월 장병들이 가가지고요 베트남 사람들 마을 학살하고 죽이고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닌데 수백 건인데 그거 베트남 사람들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묻어두겠다는 거예요. 그거 밝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미래이기 때문에. 참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뭐 죽창 들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베트남 사람들보다도 훨씬 모자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발목 잡혀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참 이렇게 8.15를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 무슨 슬픈 사실을 발본색원해내고 막 이런 것이 그 역사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입장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친일파 색출한다고 소모적인 논쟁을 아직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또 이제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참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단죄하지 말고 끌어안고 용서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제 8.15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본은 우리가 미워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의 일본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역사 공부를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일본은요. 일본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일본이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일으켰던 것이 이제 만주사변 아닙니까? 만주사변은 일본이 일으킨 게 아니라 일본 군인들이 일으킨 겁니다. 일본 자체는 만주사변을 못하게 했어요. 만주에서 전쟁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일본 군인들이 그냥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랑. 그래서 만주사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문제죠. 그리고 참 놀라운 통계 중에 하나가 일본 군인들이 죽었는데 2차 대전 때 죽었는데 일본 군인 죽은 2차 대전 때 죽은 군인들의 70%가 굶어 죽었답니다. 보급이 안 돼서. 난 그 통계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과 미국인들과 싸우다가 무슨 영국 사람과 싸우다가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일본 군인의 70%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났을 때 여러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이제 원폭이 터져가지고 수십만이 한꺼번에 몰살당했잖아요. 뭐 그 이전에도 미국 그 비행기가 여러분 일본의 모든 도시를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일본 집들이 다 나무집이잖아요. 그냥 소위탄, 네이팔탄을 터뜨려가지고 그냥 여러분 수백만을 죽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전쟁과 상관없이 민간인을 죽이면 그게 뭐죠? 그게 전범이에요. 아세요, 여러분들? 전범이라고 하는 게 전쟁터에서 정당하게 싸운 사람들은 전범이 아닙니다. 그건 군인이에요. 근데 이 군인이 전쟁하다가 군인을 죽인 게 아니라 민간인들을 학살하면 그건 전범입니다. 전범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2차 대전 끝나고 다 심판받아가지고 사형당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2차 대전 때 미국 사람들이 일본 폭격할 때 군수시설 폭격한 게 아니라 민간인 사는 곳에다 폭격을 했어요. 동경에다 그냥 아주 그냥 네팜 터뜨려서 쑥밭을 만들어 버렸고 그때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동경에서. 민간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했어요. 사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전범이죠. 그렇잖아요. 유지선 생각은 어때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는 사실은 그런 우리가 일본에 대한 증오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히로시마에서 나가사키에서 원폭이 터져가지고 30만 40만이 죽었는데 애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민간인들이 무슨 잘못 있다고. 그들에게 그렇게 원폭을 터뜨려가지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전범이죠. 제가 일본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전쟁에 패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못된 짓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은 저는 참 우리나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대개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언제 개항이 됩니까? 18세기 중반 아니 19세기 중반쯤 아닙니까? 페리라고 하는 미국의 제독이 와가지고 일본을 개항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일본이 이제 선진 문화를 접합니다. 그 전까지는 쇠국이었었어요. 여러분 아주 그 외국인들도 그냥 외국 상인들이 몇 개만 들어오도록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페리 제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대포를 뻥뻥 쏘면서 흑선이죠. 검은 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일본을 아주 발칵 뒤집으면서 그때 일본이 이제 문을 엽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이 문을 열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조약들이 모두가 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미국이 와서 조약을 하니까 그 이제 또 영국이 와서 조약하고 프랑스가 와서 조약하고 포르투갈이 와서 조약하고 조약 자체가 너무 이제 좋지 않은 조약이었었어요.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그런데도 일본은 자기들이 힘이 약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침략당하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침략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키우냐? 서양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 사람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유럽으로 유학 보내고 영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래서 그들이 다 유학해가지고 와서 일본을 새롭게 만들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운양호 사건이라든지 이런저런.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딱 걸어 잠갔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이 조선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50년을 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지배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일본이 만약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았으면 누가 지배했을까요? 여러분 중국이 지배했죠. 여러분 아세요? 역사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본이 임진왜란 일으키기 2년 전에 조선 왕에게 선조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일본의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내가 이제 일본을 다 통일했다. 이제 내가 명나라도 지배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조선은 알아서 길을 낼 준비를 해라.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2년 전에 그런 편지를 조선에 보냈습니다. 조선이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분 그런 편지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야 일본이 쳐들어온대. 우리나라를 짓밟고 가가지고 이제 명나라 친대. 근데 우리 조선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율곡은 10만 양병설인가 100만 양병설인가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데 조선이 왜 준비 안 했냐면 이유는 딱 우리는 명예 속국이니까 우리가 전쟁 나면 명나라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군대 준비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부끄러운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이제 명나라에 보냅니다. 명나라가 난리가 났죠. 야 일본이 명을 치려고 그런다. 근데 이게 사실이냐 가능하냐 이러고 그러다가 진짜 2년 있다가 명나라에서 조선에서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럴 때 또 명나라 조정이 발칵 뒤집혀서 가서 도와줘야 말아야 되냐. 근데 도와줘야 된다고 결론이 났어요. 왜 도와준다 결론이 났는지 아세요? 조선은 명예 속국이기 때문에 조선의 전쟁은 명예 전쟁이다. 우리 군대를 가서 보내줘야 돼. 그래서 명나라 군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특별히 조선시대 때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성리학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4대예요. 4대. 큰 자를 섬긴다. 이게 4대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내내 500년 정도 동안 중국 섬기면서 살았어요. 중국을 큰 나라, 중국의 속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청나라 사람들이 저 일제시대 바로 전에 우리나라 들어왔었잖아요. 왜 들어왔냐면 이제 조선이랑 이제 뭐 이러저러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원세계 위안식 하이웨이가 그 당시 총독으로 우리나라 왔었거든요. 그때 원세계가 뭐라냐면 나라 조선 임금이나 서열이 같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 총독으로 온 나 원세계나 조선의 왕이나 서열이 같다. 그래가지고 원세계가요 뭐 황궁에 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황제를 향해서 막 우리나라 고종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뭐 그냥 뭐 그랬던 이유가 우리나라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중국이 지배하든지 러시아가 지배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지배받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배하도록 만들었지. 그래서 다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저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일제시대 때 이런 모습을 다시.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의 중심의 내용은 오늘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본문으로 성경으로 갑시다. 이사야서 61장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출정식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출정식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여기 이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선언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보복의 날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은 보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보복의 날. 복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복수하는 날. 복수. 여러분 이 복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가슴이 뛰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복수 때문에 그래. 복수. 저놈들이 우리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우리가 그냥 복수.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속을 참 시원케 하죠. 아마 제 나이 또래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일 텐데 무협소설 많이 본 사람들 참 많아요. 저도 무협소설을 중학교 때 무진장 읽었어요. 공항동에 있는 그냥 이제 만화가 그 당시 무협소설을 만화가게에서 빌려줬거든요. 다 뒤져서 읽다가 나중에는 읽을 게 없어가지고 못 읽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작가가 누구냐? 와룡생이에요. 기억나시는 분? 그리고 이제 김용. 이게 이제 무협소설이 그 당시 그냥. 근데 더 이상 읽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못 읽었는데 무협소설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복수예요. 주인공이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원수의 손에 죽음을 당했어요. 비참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고생을 직사게 하다가 기인을 만나가지고 절세 무공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공을 배워서 이제 원수를 죽여요. 그게 이제 끝이에요. 무협소설이 뭐 10권짜리다, 20권짜리다, 5권짜리다 다 내용은 똑같아요. 다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똑같은 내용인데도 왜 그렇게 볼까요? 왜 볼까요? 속이 시원해서. 보기만 하면 속이 시원하고요. 보기만. 제가요 교회 안 다닐 때죠. 그 당시 중학교 때 일요일 날 6권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12시까지.
기록이에요, 기록. 복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시원케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해야 된다, 복수해라. 복수의 날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복수의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복수해야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복수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복수의 내용이 기록이 돼 있지. 이거 이제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누구에게 복수해야 되는지 복수의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복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복수의 이유가 있고, 복수의 대상이 있고, 복수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수의 이유는 나와요. 복수의 이유가 뭡니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고통받는 것이죠. 고통받아요.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었고 갇혔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복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 복수해야 되는지, 어떻게 복수해야 되는지 복수의 방법들이 안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왜 그런가? 우리는 복수 그러면 칼로 찌르고 성을 무너뜨리고 증오를 키우는 것이 복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소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걸 봐도 복수에 관한 영화 나오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지, 아무튼 복수 영화는 그냥 아무튼 요즘에 존 윅 1, 2, 3, 4편이 나왔죠. 제가 4편 아직 못 봤어요. 하도 영화관이 비싸가지고 안 봤는데. 딴 거 아니잖아요. 누가 와서 개를 죽였어요. 사랑하는 개를. 그 개 죽였다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집안을 그냥 깡그리 다 죽이잖아요. 그냥 깡그리. 여러분, 개 죽였다고 사람 다 죽이면 돼요? 개는 개지. 근데 존 윅 1이 그거예요. 그리고 존 윅 2, 존 윅 3, 지금 존 윅 4까지 나왔어요. 복수예요, 복수.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복수예요. 성경의 복수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복수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 복수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복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복수하느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복수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자, 여기까지예요. 이게 복수예요. 무엇이 복수냐? 상대방을 잘못되게 하고, 상대방을 막 칼로 찌르고, 상대방을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그게 복수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수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그게 복수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저놈을 시키 그냥 때려야지, 죽여야지, 그냥 가서 그냥 꼬집어야지. 이게 복수가 아니라 내가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복수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유병욱 집사가 있어요. 제일 만만하니까 제가 예를 듭니다. 자, 유병욱 집사가 어느 날 내 차를 뒤에서 팍 받아버렸어요. 차가 뒤에서 꽉 깨져버렸어요. 복수의 방법이 뭐예요? 나도 가서 유 집사 차를 받아버려야죠. 그리고 받아버리되 더 깨지게 받아야죠. 뒤에 뭐라 그러죠? 그거 다 반바가 나갔으면 나는 뒤 반바뿐 아니라 뒤 트렁크까지 부수도록. 그게 복수잖아요. 근데 성경의 복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는 게 복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유집사 차 부셔버려야지. 차 어디다 세우나 확인해 봐야지. 그러고 그냥 차 확인해가지고 와서 받는 게 복수가 아니라, 유병욱 집사가 내 차 받았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복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사람들 미워하고 그냥 죽창 들고 그냥 일본을 어떻게 하자, 그리고 일본이 망해간다, 일본이 잘못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 좋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한 미움들, 일본에 대한 증오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복수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그냥 친일파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에서 남겨진 그 흔적 속에서 아직도 우리가 해방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광복을 갖기를 원해요. 일본에 대한 모든 증오가 내게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광복이에요, 여러분들.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여러분,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지. 나는 일본 참 좋아요. 일본 물건 좋고, 일본 사람들의 태도 좋아요.
뭔가 하나를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우리는 그냥 하나 오래 못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 요거 조금 하다가 저거 하고 저거 조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뭔가 하나를 한다 그러면 집중, 그건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노벨상이 많은 거예요. 일본 사람은 뭘 하나 한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 40년을 그냥 집중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노벨상이 많은 이유가 민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와 너무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아니죠.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내게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고 그들을 가슴에 안는 것이 그게 바로 복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할 것이며. 뭐가 복수예요? 복수는 내가 그들에게 제사장이 되어지고 내가 그들에게 봉사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지는 것이 복수라는 거예요. 35년 전에 제 친구 하나가 일본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사실 일본 선교 간다 그러는 말에 되게 좀 싫었어요. 그때 솔직하게 제가 아니 선교할 때 많은데 왜 일본을 선교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 정 목사님, 내가 일본에 선교하러 가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본에 갑니다. 지금 히로시마로 갔는데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미움의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복수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깡그리 무너졌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여러분 복수예요. 예전처럼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정말 우리가 참 품에 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런 회복이 복수인 겁니다. 여러분, 복수라고 해서 상대방을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너지기를 기대하고 일본이 조금 잘못됐다고 그러면 박수치고 일본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막 무너졌다 쓰러졌다 그냥 댐이 무너져서 그냥 막 수십 명이 죽었다, 아이고 그놈의 새끼들 잘됐다,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는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복수예요. 우리 안에 이런 복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물된 동산이 뭡니까? 물된 동산은 샘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을 말해요. 여러분, 과거에 샘 아시죠? 산에 올라가다 보면 옹달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옹달샘이요, 계속 퍼내면 항상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옹달샘 아낀다고 탁 닫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낙엽 썩고요, 거기에 무슨 가재 살고 개구리 살고 올챙이 살아서 여러분 못 먹는 물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퍼주고 우리의 믿음을 퍼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퍼줄 때 우리는 더 부유한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물된 동산 같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가지.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사가 왜 독사입니까? 독사가 왜 독사예요? 독을 품고 있어서 독사예요.
독을 품고 있는 독사예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 속에 일본에 대한 증오, 미움, 그들을 향한 어떤 그냥 막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우리는 이 시대에 독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죠. 나라들이 많아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나라들.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제 가슴에 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복수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은 광복절이죠. 근데 여러분, 8월 15일은 광복절만큼 중요한 또 다른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건국기념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식으로 건국되어진 날입니다. 근데 8월 15일을 광복절이 너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건국절은 이제 잃어버리고 지나가요. 건국절 기억하는 사람 내가 볼 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8월 15일이 광복절인 만큼 8월 15일이 건국절이 강조되는 날이기를 소망해요. 이제 과거는 묻어두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날, 그게 바로 이제 건국절이에요. 그래서 8월 15일이 참 그런 날로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칩니다. 우리가 8월 15일을 지나왔습니다. 이 날이 증오를 키우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이 새로움을 향해서 앞으로 가는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여러 흔적들, 아픔들 다시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무슨 굿하듯이 그러지 말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협조하고 하나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지고 품에 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그곳에 교회를 세울까, 이곳에 관심을 갖는 우리 제사장적 국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진 곳을 증축해야 돼요. 한일의 관계 무너졌죠. 중국과의 관계 무너지고 있어요. 세계 여러 관계들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회복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